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실시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에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첫 대선 유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퇴 배경과 국정과제 완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앞서 계속해서 기사들도 그렇고 워싱턴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를 통해서 좀 관련한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가상 대결 지지율이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사실 2% 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가 어제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가 높은데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이게 허니문 효과다라고 하는데 이 허니문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남은 3달 동안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자 대결 결과는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로이터 입소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민주당에게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닝 컨설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나왔어요. 최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7월 전체 한번 평균을 내봤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마이너스 3%가 일단 나와요. 어. 왜냐하면 7월부터 이제 후보 교체 설이 나왔기 때문에 양자 대결이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균 마이너스 2%인데 해리스 후보는 마이너스 3%였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었었고 예. 격전지를 또 따로 이제 떼서 봤을 때 최대 마이너스 10%까지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이 벌어지는 것도 분명히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메워가느냐 이것들을 계속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따라가는 입장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제3자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도 그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무소속인 케네디 후보가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또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거를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양자 아니고 다자도 제가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예. 그랬더니 다자에서 오히려 더 열세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주에서 행한 게 아니라 아주 이제 격전지 주 몇 개만 가지고 다자 대결을 지금까지는 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다자 대결에서 열세이다. 이게 마이너스 한 6% 차이 정도까지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나 아니면 당 내에 중간에 있는 이제 온건파들의 네네. 그런 표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보다는 확실히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던 로버트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개 전체 주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한 10개 주 정도만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몇 개의 격전주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경합주 6에서 7%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가요. 가져가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도 그렇고 정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케네디 주니어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케네디 주니어가 앞서 보도에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신에 트럼프 2기에서 좀 자리를 약속받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도와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격전지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트럼프 측의 표를 더 많이 잠식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접촉설이 일주일 전부터 나왔어요. 전화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그 영상이 사실은 케네디 후보 3세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캠프 측에서는 사과를 일단 하고 우리는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공개된 인터뷰 워싱턴 포스트 이제 인터뷰에 의하자면은 그
트럼프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한 것을 내가 리스펙트한다, 존중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느냐 이거를 좀 민주당과의 관계, 공화당과의 관계 우리가 조금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 민주당과는 확실히 갈등 관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했다가 이 경선 방식에 좀 불만을 가지고서 무소속으로 출발을 한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이 케네디 캠프 측의 여러 가지 이제 선거 모금 방식이 좀 불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선거위원회는 고발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과 어떠한 뭐 유사성이 있느냐 그것도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케네디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전문가예요. 변호사로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석유나 뭐 석탄 회사들 규제 많이 해야 된다. 그린 뉴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린 뉴딜 중단하겠다. 그리고 석유 시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뭔가 이제 같이 입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뭔가 결합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과연 공화당에게 덕이 될까? 왜냐하면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할 그럴 수 것이고요. 있죠. 만약에 둘이 합치게 되면은 떠나갈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변수로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공식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군요. 자, 어쨌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한 거지만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대의원들의 매직 넘버를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결과도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절차상 좀 궁금한 것이 이게 언제 어떻게 그럼 정해지게 되는 것인지 일단 지금 해리스 부통령 외에 하겠다라는 사람은 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원래는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당대회까지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면서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의 전제는 많은 후보들이 일단은 출마를 한다는 예.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요 인물들,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 지지 선언은 결국엔 나 불출마다라는 이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개빈 뉴섬이나 사피로나 뭐 휘트머 다 등등등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네. 그렇다 할 어떠한 인물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분명히 없을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이제 그 가상 롤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투표를 먼저 하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관식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때는 별다른 후보가 없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후보가 이제 해리스 후보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선언이 나오자마자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대의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AP 통신에서 얘기했듯이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2,200명 이상 조사를 했더니 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민주당 내의 지지율을 살펴봤던 게 CBS 유고브 결과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 내 등록 유권자 79%가 다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리스도 뭐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위스콘신 미러키에서 이제 첫 대선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화당 어쨌든 전당대회가 열린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가 가장 경쟁력이 지금까지 높았던 곳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계속 이제 밀리다가 사실은 위스콘신만 계속 이제 잘 우세를 유지를 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스콘신에서 일단 힘을 모아서 그다음 격전지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전략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봤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7월 6일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와 상당히 대조적인 건 맞습니다. 이번에는 볼드윈 상원 의원도 나와서 지지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몰아줬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다른 점이고 아무래도 지금 러스크벨트를 더 잡아야 되는 거는 벤스 러닝메이트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쵸. 예. 지금 오하이오 출신의 벤스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하면서 거의 허를 찔린 격이거든요. 민주당이 이 러스크벨트를 잘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일단 오하이오
그 주변의 여러 주들을 계속 다니면서 이곳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첫 순서로 위스콘신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백인 남성의 표를 계속 앞으로 끌어오는 그런 작업들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더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45%는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 남성들의 어떠한 지지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를 또 러닝메이트로 이제 선정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격전지 중에서 한 명이 될 것이면서 백인이며 남성인데다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전략적으로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부터는 또 누가 부통령이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럼 부통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라던가 평가가 어떠했는가를 들어보면 사실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굉장히 지금 첫 유세에서부터 좀 선명한 메시지를 좀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정말 대선 후보가 된다면 어떤 전략들을 좀 갖고 나올 것 같으십니까? 일단 한 4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나이를 이제는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78세 트럼프 후보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될 거거든요. 예.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민주당의 약점을 강점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검사 출신인데다가 주 법무장관을 역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기꾼을 좀 다룰 줄 안다라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특히 카멜라를 좀 비하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멜라는 경찰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사실은 비하하는 발언이었는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사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의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화당 내에 사실 분열 조짐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스가 워낙에 마가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려서 전통적이고 온건하면서 원칙적인 공화당들이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화당 내에서도 좀 복잡한 심정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 이 트럼프 특히 마가 세력의 독주가 굉장히 공포스럽다라는 것을 조금 확산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세 번째 전략일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태 이슈를 포함해서 조금 진보적인 이슈들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벤스 후보도 강조를 계속했었던 게 뭐냐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내가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여성들의 투표를 굉장히 많이 깎아먹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가 주별로 토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서 특히 낙태 문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살려나가면서 지지 세력을 모으는 이 전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진영에서 어떤 전략들 앞으로 들고 나올지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서로 발언 수위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무능한 국경 차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도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데 좀 실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 결정을 첫 번째로 비난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해리스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 해리스 캠페인을 지금 광고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면서 뿌리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 도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해리스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로 몰아가자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성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전히 바이든의 재판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경 자르라는 건 국경 총독의 의미인데 사실 이민 문제가 공화당에서는 강점이고 민주당에서는 약점이에요. 그런데 왜 국경 자르라는 별명이 붙었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해리스 부통령한테 이 이민 문제를 좀 해결해라라고 한번 임무를 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해리스 부통령이 여러 가지 말실수를 좀 한 측면이 좀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친가 쪽이 아무래도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메리카 이제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상 및 타협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민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비하는 발언을 그런 변명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첫 번째는 단결을 호소하겠죠. 이제는 단결할 때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책이 상당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때문에 호평을 못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여론이 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면은 바이든 정책 지지도가 상당히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80% 이상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인지도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회복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 살리면서 단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낼 거고 두 번째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투표가 이번 투표다라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이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11월까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는 트럼프가 다시 재등극하는 것을 일단은 막는 게 최상의 우선순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0을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좀 대비하는 절차를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연방 대법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대법관의 임기가 지금 무제한인데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없애는 방법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은 고위공직자의 마가 출신의 여러 이제 측근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그런 권력을 누군가는 제도 또는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들을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요동치고 있는 미 대선 전국 짚어봤는데요.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